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릴 책은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입니다. 저자는 이나가키 히데히로. 그 앞에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린 것이 물고기 이야기였죠. 그것도 역시 일본 저자의 책이고 이 식물 이야기도 일본 저자의 책인데 저자가 다릅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성격이 다른데 물고기 이야기는 그 영문학을 하신 분이 영문학 나온 그 여러 가지와 역사를 대비시켜서 쓰신 책이고요. 이 식물 이야기를 쓰신 분은 식물학자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식물학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은 뭐라 그럴까요? 글이 그렇게 제가 보기에 매끄럽지도 않고 식물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그것을 약간 역사에 연결시키는 것이 약간 서투르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한 권만 읽는다면 저는 그 물고기 이야기를 더 권해드리지만 물고기 이야기와 이 식물 이야기를 또 병행해서 읽으면 제가 앞에 저는 이제 제가 흥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과 달랐을 텐데. 라는 것을 역사적 상상력을 갖는 것을 제가 즐거움을 느끼는데 이 식물 이야기도 그 우연히 그 유럽이 막 팽창하던 400년 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작물들을 유럽에 소개시켜주는 이야기가 좀 재미있는데요. 그런 이야기와 그 앞에 얘기한 청어대구 이야기가 거의 동시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두 책을 읽으면 당시 그 유럽 사람들의 직생활은 어땠고 일반적인 생활이 어땠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식 면에서 제가 알게 된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수확되는 농작물은 무엇일까요? 예, 여기 이 책에 7가지가 순서대로 나옵니다. 1번은 옥수수. 밀이나 쌀이라고 생각했는데 1번이 옥수수고요. 2번이 밀, 3번이 쌀, 4번이 감자, 5번이 콩, 6번이 토마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뭐 들어가고 뭐 고구마 이런 건 아예 순위 없습니다. 어, 보리 이런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밀하고 쌀을 많이 먹는데 전 쌀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밀이 더 많대요. 예. 옥수수가 1위죠. 예. 옥수수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나요? 밥하고 빵은 매일 먹는데. 근데 옥수수는 인간이 먹어서 많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축들, 돼지나 소, 우리가 먹는 소고기, 그 미국산 소고기, 한국산 소고기, 소들의 주식이 옥수수나 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옥수수와 콩은 어느 나라에서 많이 재배되냐 하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된다고 합니다. 생산량 1위, 옥수수 생산량 1위 미국, 콩 생산량 1위 미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싼 가격에 그 가축, 그 소고기,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옥수수와 콩을 먹여서이다. 인간에게 오는 옥수수와 콩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이 둘이 생산량이 많고요. 물론 나머지 밀, 쌀, 감자는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재밌는 거는 토마토가 이 영양가가 아니죠. 옥수수, 밀, 쌀, 감자, 콩은 우리가 주식이지만 토마토는 주식이 아닌데도 주식이 아닌 것 중에 가장 생산이 많이 되는 거고요. 토마토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라는 어딘가? 뭐 1인당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국가 전체입니다. 뭐 언뜻 생각하면 이탈리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놀랍게도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 요리에 토마토가 많이 들어가나 봐요. 토마토는 참고로 이 중에서 그 토마토하고 감자, 옥수수는 원래 이 유럽과 아시아의 구대륙에 있던 게 아니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발견하고 들여온 곳이 옥수수, 감자, 토마토라는 겁니다. 밀, 쌀, 콩은 이쪽에 있었는데 옥수수, 감자, 토마토는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는 유럽이나 아시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감자를 이렇게 많이 먹고 토마토를 이렇게 많이 먹고 옥수수를 이렇게 많이 먹는데 사실은 한 5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 조상들은
그런 것들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는. 또 재밌는 거는 생산량인데요. 밀을 하나를 심으면 20알밖에 수확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밀을 만약에 1톤을 밭에 뿌렸다? 가을에 20톤이 거둘 거예요. 근데 쌀은 하나를 심으면 120, 140알을 수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물을 대고 해갖고 노동 집약적이긴 한데 쌀은 이렇게 한 알당 수확량이 있고 그래서 쌀을 재배하는 인도나 중국의 인구가 이렇게 많은 것도 한정된 토지에서 쌀은 훨씬 많이 생산될 수 있고 밀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분이 식물학자이기 때문에 한 얘기가 비탄립성이라는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옥수수나 밀이나 쌀이나 가만히 보면 그 이게 다 가을에 여물었는데 씨앗 옥수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옥수수는 꽁꽁 그 옥수수 겉에 잎으로 쌓여져 있어요. 밀도 그 있고 쌀도 그 쌀 벼에 이렇게 쌀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연 상태에서 쌀을 이렇게 던져 놓거나 밀을 던져 놓고 옥수수를 던져 놓으면 얘네는 자기 혼자 살고 번식을 하나도 못하고 죽게 돼요. 왜냐면 씨앗이 모든 것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돼서 뭐 솔방울은 이렇게 그 송진가루를 날리고 그다음에 민들레 씨를 날리는 식으로 자기 씨를 멀리 퍼뜨리려고 하는데 옥수수 밀 쌀은 씨앗이 퍼뜨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 식물 줄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앗이 그냥 썩어버리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그 씨앗이 이렇게 널리 퍼지는 걸 탈깁성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원래 식물 줄기에서 씨앗이 안 떨어지는 것을 비탈립성이라고 하고 가끔 뭐 1000만 번 중에 한 번 이런 비탈립적인 변종이 생기는데 이 변종은 번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조상들이 누군가 5천 년 전, 1만 년 전에 이 씨앗이 떨어지지 않는 밀과 쌀을 정말 기적적으로 발견해서 이 쌀과 밀을 심었다는 거죠. 이 옥수수를 심었다는 거죠. 걔네들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자연 상태에서 번식할 수가 없고 변종이 딱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그 돌연변이를 딱 발견해서 인간이 그거를 그때부터 잘 키워줘야만 그것이 번식할 수 있는데 옥수수 밀 쌀에 빌탈립성인 적인 그 변종을 인간이 어느 순간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딱 발견해서 그거를 처음 재배한 사람 덕분에 우리가 이것들을 먹고 있다라는 얘기가 저는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감자의 축복과 저주인데요. 미 대륙에서 이제 감자를 처음 도입했는데, 감자는 너무너무 우수한 그 작물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밀이나 쌀을 심을 수 없는 비도 잘 안 오고 황무지 같은 곳에 감자를 심으면 거기서 감자가 나왔는데 이 감자가 영양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자를 처음 접한 독일, 영국, 프랑스 왕들은 야, 이 감자를 널리 보급시켜갖고 우리 국민들이 괜히 빵이나 쌀 같은 거 먹지 말고 이 감자를 먹도록 하면 인구를 막 불려서 우리가 강대국이 될 수 있겠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겠다. 우리도 이제 구황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감자를. 그래서 이런 그 못 사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먹을 걸 줄 수 있는 이런 작물을 많이 심어라라고 했는데 재밌는 것이 그때까지 빵과 그 밀과 쌀을 먹던 유럽 사람들이 이 감자를 먹는 것을 거부했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는 감자 여러분 싹을 먹으면은 식중독 걸리고 거기 독성이 있어서 많이 배가 아프고 뭐 죽었다 깨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 감자를 처음 보니까 이게 싹을 먹어도 되는 줄 알고 먹었다가 너무나 큰 고생을 해서 이거는 완전히 독, 독이 있는 곡물이다라고 해서 안 먹고요. 또 하나는 당시 기독교회가 이 모든 것은 꽃에 의해서 암꽃, 수꽃이 이렇게 그 수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감자는 꽃이 없고 무슨 덩어리를 땅속에 넣으면 그 덩어리에서 다른 감자가 생기는 이런 남녀 구분도 없고 그 씨도 없는 이런 악마적인 식물이라고 그래서 이 감자를
금지하고 악마의 식물로 저주하는 바람에 많이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독일의 프리드리 대왕이 아주 위대한 대왕이라고 부르죠. 프리드리 대왕이 어떻게 했냐면 어, 이렇게 감자 밭에다가 편말을 붙였는데 이 감자라는 식물은 너무 훌륭한 식물이라서 왕족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 같은 평민들은 절대로 이 감자를 훔쳐가지 말라라고 하고 보초를 안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무슨 식물인데 왕족만 먹겠다고 저 왕족에 해갖고 저기 낮에는 보초가 서고 그러니까 밤에 몰래 가서 그걸 훔쳐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역심리학인데 사람들이 안 먹을 때 왕족들이 먹으면서 평민들 식사 금지라고 하니까 오히려 평민들이 그때부터 뭐길래 왕족들이 우리 못 먹게 하나 해서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자가 보급을 하는 것이 그 유럽 왕들의 수건이었고 역시 감자를 보급함으로써 유럽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 감자로 인해서 유럽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유럽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좀 씁쓸한 느낌도 있고요. 예를 들어 당시 아일랜드는 가난한 나라라서 인구가 300만 명인데 100년 만에 300만에서 800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100년 만에 무엇으로부터 감자를 심고 나서 100년 만에 300만 인구가 800만 인구가 됐다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축복과 저주라고 제가 썼는데 아일랜드에 이제 감자 역병이 돌아서 감자들이 다 죽는 바람에 이 8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아사하고요. 한 300만 명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미국의 이제 보스턴 셀틱스라는 거, 셀틱스가 그 아일랜드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인들이 감자를 먹고 인구가 늘었다가 감자에 드디어 바이러스가 생겨서 감자 농사를 망치게 되면서 뭐 인구의 8분의 1이 굶어 죽었고 또 절반가량은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되는 이런 것들도 미대륙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미국 대륙의 이제 그 식물이었기 때문에 감자를 할 때 여러 종류를 섞어 심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자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병이 있는 것을 알고 한 4가지 종류를 심으면 한 가지 종류가 병에 죽더라도 나머지 3가지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이제 처음 보고 흥분해서 자기네가 제일 맛있어하는 감자만 심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라고 합니다. 또 감자의 역할은 뭐냐면 감자가 육식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감자가 오기 전에는 여름에 기르던 가축에게 겨울에는 줄 먹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두 도축해서 베이컨, 소세지 이런 걸 만들었는데 감자가 이제 너무 풍부하게 재배가 돼서 인간이 먹고도 남게 되는데 이 감자를 돼지들이 너무 잘 먹어서 사람들이 겨울에도 돼지를 우리가 키울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유럽에서 그때까지는 이제 풍부하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 고기를 유럽 사람들은 항상 많이 먹었을 것 같지만 감자가 나오기 전에는 많이 못 먹었고 제가 앞에서 물고기 이야기처럼 대부분 이제 청어나 대구를 먹고서는 이제 살던 사람들이 남아도는 감자로 돼지를 키워서 돼지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그래서 감자를 대량으로 재배해서 가축, 특히 왜냐하면 소는 안 먹으니까요. 가축의 사료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옥수수와 콩의 상당량은 지금도 가축의 사료로 쓰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13가지지만 여기는 13가지가 있습니다. 뭐 양파도 있고 고추도 있고 그런데 고추도 이제 아메리카에서 수입이 됐죠. 그래서 아메리카에서 1492년에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후에 수입된 고추가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고추를 엄청나게 먹는 것도 참 재밌는 현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식물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감자 이야기, 그다음에 쌀과 이런 이야기가 밀 이야기가 좀 제일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이런 이야기에 근데 다만 이분이 조금 과학자신데 이런 감자나 쌀이나 밀이나 토마토 이야기를 그 역사적으로 자꾸 해석하시려고 하는데 약간 제가 보기엔 무리가 있었어요. 역사 감각은 좀 없으신 과학자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면을 좀 걸러내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면 이 책 또한 유익하고 재미있는 책이 아닌가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